외국인들이 8조 원 이상을 반도체 매수를 했어요. 삼성전자도 전고점을 넘어갈 거고 전고점을 넘어간 SK하이닉스는 훨씬 더 강하게 불을 뿜을 거다. 행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희근 대표님 다시금 모셨습니다. 대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저희 채널 출연해 주신 다음에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로서도 제가 바라보는 투자의 방향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대표님 빨리 또 모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출연 제의를 했을 때 또 흔쾌히 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추천해 주셔서 또 이렇게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최근 시장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섹터가 있는지 여러모로 좀 여쭙고 싶은데 대표님께서도 기본적으로 좀 탑다운에 대한 분석을 선호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크게 보면 시황부터 업황, 그다음 이제 종목적으로 늘어가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저도 사실 탑다운에 대한 분석을 선호하는지라 그래서 더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최근에 또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요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된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표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방향성, 그 다음에 좀 주도주에 대한 힌트 이런 것들 위주로 오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4월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증시 흐름이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표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이번에 물가지표에 대한 발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역시 물가라는 게 역시 금리 인하하고도 관련이 있고 결국은 달러까지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쵸. 그래서 뭐 가장 민감한 우리 시장의 달러 방향성부터 해서 물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예, 그래서 달러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달러 월봉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면 달러가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달러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강달러 위치가 있고 달러 인덱스를 간단히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달러 인덱스는 197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또 6나라 화폐를 모아서 만들었고 요중에 유로화가 5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절대적이니까 사실 달러 방향성하고 유로화 방향성은 전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달러 월봉하고 유로화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 정말 데칼코마니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제 정책이 나왔을 때 유럽 쪽 정책도 살피는 게 아무래도 유로화가 약세로 가면 달러는 강세로 가고 네네. 반대로 유로화가 강세로 가면 달러가 약세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정책하고 유럽 경제 정책하고 같이 살피면서 사실은 어느 쪽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느냐 그러면 그 화폐가 먼저 약세로 가고 상대 화폐는 강세로 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지금은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유로화가 약세로 가고 상대적으로는 달러가 강세면서 시장에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남을 걸로 보여요. 그렇게 보는 이유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제 5월 FOMC에서 미국도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요번에 4월 CPI가 3.4%로 나왔고요. GDP 같은 경우는 1분기가 1.6%로 상대적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물가가 3%보다 높고 경제 GDP도 상대적으로 좋게 나왔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당장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대로 유럽 보게 되면요. 유럽도 금리를 동결했지만 4월 CPI가 2.4%입니다. 미국보다는 한 1% 정도 더 낮고 네네. 사실 2.4%면 안정이 됐다고 봐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GDP 같은 경우는 0.3%밖에 안 돼요. 1분기 때. 굉장히 낮네요. 예, 그리고 특히 작년 3분기, 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물가는 안정이 됐고 경기가 약하니까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러니까 6월 달에 거의 금리 인하할 분위기로 가 있고 인하할 걸로 보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 예.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약세가 될 수 있고 네네. 또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이런 측면으로서 본다면 사실 달러가 약세로 가져야 되는데 그게 더 후반으로 연말로 밀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환율적으로 보면 크게 아쉽지만 조금은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4월 소비자 물가 미국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를 크게 보면 2022년 6월 달에 9.1%에서 한 1년 만에 3.0%까지 잡았고 그러다가 2%대로 못 내려가고 지금까지 횡보를 하고 울퉁불퉁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물가가 튈 수도 있고 안정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기존 연준 의원들은 1970년대 물가를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비교를 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보시는 노란 선이 1970년대 물가고요. 그리고 파란 선이 지금 물가입니다. 그러면 1970년대도 보면 같이 물가가 한번 확 튀었다가 안정이 됐다가 다시 14% 넘어 물가가 치솟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연준 의원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쉽사리 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고요. 그렇죠. 더 이제 안정이 되는 데이터를 보고 하려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늦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빠르면 9월, 늦으면 12월에 한 번 정도 대신 유럽은 먼저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물가 측면이든 경제 측면이든 보게 되면 강달러가 한동안 유지가 된다. 요 점이 사실 우리 시장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시장은 달러가 약세로 가고 네. 거기에 따라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 대표적으로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원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원화가 1,400원 이상 달러당 1,400원 넘어갔는 게 딱 세 번이 있거든요. IMF 때, 그다음 금융위기 때 2008년, 그다음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그리고 지금 지금 환율 위치를 보면 정말 약세 위치입니다. 1,400원 부근에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약세에서는 사실 보더라도 오래 유지가 되지는 않았어요. 보면 특히 2000년대처럼 지속적으로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조에 와 있고요. 요게 시작되는 점이 당장 되는 게 아니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부터 요런 과정으로 갈 거다. 그러면 이런 대세 상승은 이제 내년 미국이 뭐 올해 말부터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하면 대세 상승이 나오고 그래서 큰 대세 상승은 남아 있고 대신 올해는 조금 아쉽지만 상승폭은 약하고 시장 변동성은 계속 있는 장세가 유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장세로 보는 게 특히 과거의 경우 보면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요. 이제 2009년 3분기 때 외국인들이 14조 7,980억 14조 이상 이때 사상 최대 매수가 들어오고는 한 9개월 정도 박스권 보면 9개월 정도 변동성을 줬어요. 점진적인 상승이지만 한 번에 너무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줬고요. 그러다가 그 이후 올해 1분기 때 15조 이상 15년 만에 최대 분기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면 올해도 3월까지 큰 돈이 들어오고 2009년도처럼 4월달 조정을 받고 또 5, 6월 반등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반등성이 팍 치고 가기보다는 소화 과정, 요런 소화 과정이 상단은 점진적으로 높이고 하단 또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큰 틀에서 보면 약간 박스권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그러다가 연말 넘어가면서 직전 고점을 넘어서 큰 상승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보다는 내년 큰 대세 상승이 있기 때문에 조정치마다 매수하고 또 박스권 돌파할 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전략으로 뭐 대응을 하시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해결 안 되는 게 있는데 뭐 검투세 네네. 아무래도 연말 검투세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면 또 악재로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단을 좀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런 검투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뭐 정말 요런 박스권 형태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욕심보다는 뭐 안정적으로 박스권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걸로 보이고요. 또 앞에서 제가 큰 대세 상승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내년부터. 그 대세 상승은 사실은 경제가 좋아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2000년도에서는 중국이 이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중국 경제가 활황을 띠면서 우리 시장도 대세 상승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로 대세 상승 나오기보다는 풀린 돈으로 대세 상승이 나온다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연준 자산인데 뭐 2000년도에는 1조 달러도 안 됐는데 지금 7조 달러까지 풀려 있으니까 돈이 세상에 풀린 돈이 워낙 많으니까 조금만 경기가 안정이 되면 결국 이렇게 풀린 돈은 세상으로 나오고 위험 자산으로 몰리고 거품을 만들고 대세 상승 큰 상승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강한 대세 상승이 나오고 그 대세 상승일 때는 결국 미국하고 관련되는 종목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 뭐 미국 수혜를 받는 뭐 반도체, 미국 시장에서도 잘 나가고 반도체, 그다음 자동차가 여러분들이 테슬라 차트만 보면 어렵지만 사실 뭐 제너럴 모터스나 GM 차트들은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 우리가 가장 수혜를 받고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 2차 전지는 뭐 하반기로 가면 좋아지는데 그것도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뭐 2차 전지, 그다음 자동차 반도체 요 세 섹터에 집중을 한번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대표님,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일단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볼 때 대표님께서 가장 메인으로 좀 꼽고 계신 게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와 더불어 달러의 약세, 그렇죠. 그로 인해 상대적인 원화 강세와 함께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 이 포인트를 좀 찝어주셨는데, 근데 이게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달러 인덱스의 경우 유로화에 좀 반대적인 성향을 갖는다. 데칼코마니와 같이. 그래서 유로화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다 보면은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를 좀 앞당기려고 하는. 그렇죠. 내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 네. 상대적으로 미국 경기는 탄탄한 반면 한국과 유럽의 경기가 좀 안 좋다 그렇지,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유럽과 한국의 금리 인하가 먼저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미국의 금리 인하 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좀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그래서 사실은 올해 그런 완충 기간이라서 박스권인데 네네. 받으러 본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돈의 움직임인데 사실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1분기 때 15년 만에 사상 최대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돈들은 먼저 움직이고 그래서 먼저 들어오고 소화 과정이 가지는 동안 지금처럼 뭐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나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은 버티는 동안은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 대세 상승으로 그때 확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유럽 그다음에 우리 금리 인하가 먼저 나오면서 박스권 움직임.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돈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원화가 워낙 약세 부분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돈들은 들어오는데 치고 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은 약하다. 그런 측면이고 결국은 큰 상승은 내년에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 전제가 15년 만에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매수가 미리 들어왔다. 예,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결국 미국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하면서 달러의 약세화가 좀 더 가파르게 나왔을 때 우리나라 증시의 가파른 상승 흐름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중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970년대 연준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할 때 있어서 물가가
치솟는 듯한 네. 예, 그런 경험을 했다 보니까 이번에는 금리 인하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 않나. 물가도 확실히 좀 잡히는 듯한 느낌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이 가파른 인하보다는 점진적인 인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인하를 하더라도 뭐 2000년대 비해서 풀린 돈이 워낙 많으니까 앞에 연준 자산에서 보여드렸듯이 네. 이 위험 자산에 엄청난 돈들이 지금 채권 시장이나 좀 위험 자산이나 숨어 있거든요. 예. 근데 안정됐다고 시그널만 짧게 주더라도 이 돈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금리 인하가 점진적이지만 시장에 몰려 들어오는 돈들은 훨씬 클 수 있으니까 강한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사실 재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삼고 시대라고 하죠.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가 좀 장기화될 거다. 쉽게 잡기 어렵다 하면서 이런 시대에 오히려 적응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던 만큼 야 과연 금리 인하 뭐 해봤자 뭐 한두 번 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까에 대한 물음표에 있어서는 워낙 기존에 풀린 돈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직 긴축이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거의 일단 한다고는 했으니까 올해 최소한 한 12월에는 한 번 정도 할 걸로 보이고요. 뭐 그리고 내년에 한 두 번 정도 점진적이지만 뭐 또 돈들은 먼저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 검투세가 없으면 사실은 좀 더 상승적으로 갈 수 있다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연말에 검투세 시행이 된다는 악재가 눌려 있기 때문에 올해 박스권으로 보는 큰 영향도 있고요. 이 금투세가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폐지되는 게 좋은데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 제도에 따라서 돈이 더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판단을 하면 되는데 검투세 시행되면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잖아요. 세금을 많이 매기.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거죠. 또 만약에 이래 안 좋은 게 눌렸다가 폐지가 된다. 그러면 시황이 의외로 그때부터 모멘텀을 타고 연말 외국인 미국 금리 인하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그때부터는 또 전혀 다른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연말을 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주식 투자에 좀 집중해 보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면 더 좋겠다. 그렇죠. 우리는 좀 그런 것들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또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이쪽 분야 실적이 좋네? 또는 안 좋네? 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일단 실적이 좋은 건 역시 수출. 원화가 약세니까 자동차하고 반도체 실적이 좋다. 그다음 예상외로 실적이 약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업황 둔화가 일어나고 있는 2차 전지. 2차 전지 쪽에서는 올해가 가장 어려운 구간이니까. 그래서 2차 전지는 뒤에 연말 쪽에 가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동차나 반도체는 지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으로 보이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증권사 컨설턴트들이 올해 원화 강세로 가면서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다 리포트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전혀 반대로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호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작년에 아무래도 올해 약세로 주가가 못 움직이다가 정부 장치에 따라 한번 레벨업 했지만 호실적이 연장이 되고 또 원화 약세가 생각보다 길어질 거니까 올해 그렇게 되면 자동차 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고요. 특히 제가 1분기 수출입 동량 가져왔는데 자동차 부분을 보면 역대 수출 1위입니다. 1분기가. 그만큼 엄청난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원화 약세에서는 일본도 약세고
사실 유럽도 약세니까 경쟁력 면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 1달러 팔았을 때 1달러에 1,400원이면 실적이 매출에 1,400원이 잡히고요. 원화가 강세로 가서 1달러에 1,000원이면 1달러 팔았을 때 1,000원이 잡히거든요. 이때 비하면 실적이 벌써 40%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 약세에서는 뭐 훨씬 실적도 좋고 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뭐 작년 1분기 때 역대 최대 수준으로 수출을 했고 여기에다가 4월 달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매월 첫 번째 영업일 날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자동차 얼마나 팔았나 발표를 하는데 5월 2일 날 나온 거 보면 현대차가 작년 4월보다 3.3% 자동차를 더 많이 팔았어요. 작년에 그렇게 많이 팔았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팔았거든요. 여기에다가 환율 약세도 도와주고 있고 그러면 뭐 우리가 자동차 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바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고요. 예, 예. 또 자동차가 지금처럼 실적이 좋은데 사실 실적만으로는 주가가 안 움직이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요것도 주식 시장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1분기입니다. 1분기 때 미국 전기차 판매 순위를 보면 2위를 차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1위가 테슬라고 2위가 현대차 그룹이고 3위 포드, GM, BMW.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2위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IRA 법안에 따라 보조금을 못 받는 상태예요. 그렇죠. 아직 뭐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야 보조금을 받는데 아직 못 만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2위거든요. 그러면 올해 연말이 되면 현대차 그룹이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요. 그러면 보조금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는 모멘텀 쪽으로 보면 지금보다 연말 내년으로 가면 더 좋을 수 있다. 큰 모멘텀이 하나가 뭐 좋은 모멘텀이 하나가 있으니까 뭐 실적 잘 나가고 있고 연말에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를 만든다. 전기차를 미국에서 직접 생산한다. 모멘텀이 있고 또 지금 전기차를 잘 팔고 있다. 이런 모멘텀까지 생각을 한다면 뭐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다가 또 정부가 밀어주는 측면도 있잖아요. 네네. 밸류 프로젝트에 따라 가장 뭐 저 PBR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니까 또 계속해서 뭐 밸류 프로젝트는 큰 힘은 좀 동력은 빠졌지만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올 걸로 보고요. 뭐 자동차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 다음에 또 외국 자금이 들어올 때 현대차나 기아차를 어떻게 보느냐 외국 시각도 중요를 한데 이 시각은 사실 우리가 미국 사람 붙들고 물어볼 수도 없지만 사실 제가 보는 시각은 결국 비슷한 자동차 우리 현대차 그룹하고 비슷한 종목이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사실은 대변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테슬라보다는 현대차하고 가장 비슷한 게 제너럴 모터스, GM이라고 볼 수 있는데 GM 차트입니다. GM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가파르게 상승이거든요. 추세가 뭐 작년 연말부터 보면 한 65% 강한 상승이 나왔으니까 현대차나 기아차보다도 훨씬 강하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익도 자동차 그러니까 예전 전기차로만 됐는 거 말고 전기차는 지금 워낙 치열한 치킨 게임을 하니까 그 외에 디젤 차하고 혼용돼 있는 쪽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되고 특히 그게 반영이 된 게 현대차 일봉 차트 밑에 보면 외국인 수급을 나타냈는데요. 뭐 2월 달부터 3월, 4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번 크게 매수했던 종목들은 또 두고두고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호재도 많고 업황, 그다음 수급 모두 안정적이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월봉 차트로 현대차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2011년, 12년, 13년 그때 월봉 고점 그리고 2020년대에 또 그 고점이 한번 왔고 이번에
그 고점까지 또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면 실적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2021년, 2011년, 12년, 13년 때보다 실적이 좋고 예, 예. 2020년대 상승은 전기차 모멘텀이라거든요. 그렇죠. 그- 뭐 애플이 만든다. 예, 맞습니다. 전기차 모멘텀인데 지금은 그게 현실화됐고 미국에서 전기차를 더 팔고 있고 또 연말에 미국에서 전기차를 직접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여기에 돌파 동력은 수급적으로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자동차는 월봉 상단 부근에 와 있지만 돌파를 보고 올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설명을 드릴게요. 확실히 여러모로 증시의 방향성도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현대차만 놓고 봤을 때도 연말에 말씀하셨던 IRA 보조금을 받는 것까지 또 본다면은 연말까지 좀 더 볼 수 있을 만한 옥석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표님 제가 아까 중간에 하나 궁금했던 게 주도주에 있어서 미국 수출을 잘하는 쪽을 좀 보자라고 하셨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보통 증시 모멘텀을 볼 때는 요번 상승기에 어떤 영향을 받고 상승을 하느냐인데 네. 사실 요번 상승은 미국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큰 상승을 하는 기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의해서 상승을 한다면 우리나라 자체 특히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관련돼 있는 거 조선철강화학 그때 상승기는 중국 상승기라고 보고 요번 상승기는 미국 중심의 상승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쪽에 더 영향을 받는 종목 또 특히 미국 쪽에서 좋게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강하게 가는 쪽 보면 지금 GM도 그렇고 또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 잘 나가고 물론 2차 전지 섹터는 미국에서는 없으니까 사실 전기차만 만드니까 네네. 2차 전지 섹터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건 또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뭐 작년부터 지금까지 워낙 미국 쪽의 경기가 탄탄하게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 수출 비중도 미국 쪽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그야말로 미국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실적이 좋았고 주가도 좋았던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또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 쪽이 오히려 경기가 회복하면서 또 바닥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규모 단으로는 또 중국이 약간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는 중국 쪽 수출 모멘텀도 좀 봐야 되나? 라는 궁금점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중국 쪽은 아직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여요. 아직은 이제 회복되는 기미가 있는데 아직 회복이 될지 뭐 부동산 문제도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고 예. 또 무엇보다도 미중 갈등이 아직 최고조로 있기 때문에 아직은 또 최근 또 뭐 미중 갈등 미국에서 더 압박을 하는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런 감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좀 더 사실 이제 막 회복하려고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라 말씀하셨던 부동산 문제가 갑자기 또 터질 수도 있고 미국이 제재로 인해서 경기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이 있는지라 그래도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미국 쪽으로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막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이런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막 바닥에서 올라오던데 이게 공략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껄끄럽더라고요. 그 조금 껄끄러운데 이제 화장품도 약간 과거하고 다른 측면은 일단 중국 쪽 모멘텀 비중에서 요중에 최근에 미국 인디 화장품이 또 맞아요. 열풍을 불고 있는 네네. 그런 영향도 조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상승 모멘텀은 화장품 쪽도 이제 뉴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 중국 쪽 포커스보다는 미국 쪽 포커스를 많이 맞췄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측면도 보면 또 미국 영향이 아무래도 그러네요.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 쪽과 같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는 게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겠다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아까 그 1분기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셨을 때 최근에 그 자동차도 물론 좋지만 워낙 우리나라 수출을 여전히 주도하고 있는 게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도체가 이번에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요 수출, 실적
이런 것들은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1분기 수출입 현황을 보게 되면 준비를 했는데 반도체 부분이 전분기에 비해서 50% 이상 급증을 했거든요. 거의 뭐 또 역대적으로 보면 2위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반도체가 사실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반도체 수출 주도뿐만 아니고 제가 앞쪽에서 요번 1분기 때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우리 시장 분기 기준으로 15조 이상 매수가 들어왔다 했잖아요. 예. 그때 외국인들이 또 가장 많이 매수한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보게 되면 뭐 15조 이상 역대 최대 매수가 들어올 때 삼성전자 5조 원 이상, SK하이닉스 1조 7천억,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1조 원. 그래서 15조 중에 8조 원 이상을 반도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바라보고 있고 또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또 한번 수출이 잘 되는 반도체 특성상 뭐 한 2년간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요때 그래서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평균 단가를 제가 계산을 됐거든요. 예. 평균 단가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7만 8천 원대 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6만 5천 원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략을 펼칠 때 요 매수 금액도 한번 생각을 하고 전략을 펼치는 게 유리해서 제가 이제 한번 통계를 냈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일단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뭐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가 들어오면 외국인 시각에서는 좋게 본다는 거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좋은 게 결국은 엔비디아잖아요, 반도체.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인데 보면 엔비디아가 원래 워낙 불을 뿜고 상승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계속 들어갈까 말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뭐 얼마나 더 간다 알 수는 없던데 제가 2000년도 IT 버블이 생기고 막 강하게 갔을 때 그때 대장주가 시스코인데 시스코하고 엔비디아 주가를 겹쳤거든요. 겹쳐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파란색은 엷은 파란색은 시스코고요. 또 진한 것은 엔비디아 주가거든요. 보면 아직도 뭐 IT 버블처럼 AI가 계속해서 간다면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은 크고요. 또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 눌릴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과거 경험으로 본다면 대장주 불 붙고 가면 크게 움직일 공간은 남아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도체는 사실 우리 시장은 아직 크게 상승은 한 건 아니고 엔비디아가 워낙 컸으니까 더 갈까 말까 고민이 되지만 엔비디아도 상승 여력이 있고 또 안 움직이는 우리나라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아, 시스코가 어마무시하게 급등했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뭐 IT 버블에 비하면 아직도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AI 버블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 한번 까봤더니 생각보다 실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고평가는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비해서도 2000년도 비해서도 아직 상승이 약하고요. 그러네요. 사실상 풀린 돈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 반도체 D램 가격 같은 경우 보면 이제 16개월 만에 뭐 PC용 D램 번영 뭐 DDR4 같은 경우는 $2를 16개월 만에 회복을 했고요. 예. 그래서 요게 작년 10월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중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D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YOY 기준 그러니까 전년도 비해서 올해 D램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했냐 그 그래프인데 보면 뭐 아주 리뉴얼하게 2년 상승 2년 하락 2년 상승 2년 하락 요런 측면에서 보면 작년 10월부터 반등이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국면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반도체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가격은 계속해서 한 1년 6개월 이상 한 2년간은 상승을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 수요도 보게 되면 2020년 그때 서버 정설 투자도 많이 했고 재택근무에 따라서 뭐 PC 수요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게 이제 4년 주기가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교체 주기가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체 주기도 접어들고
또 뭐 HBM 새로운 영역도 생겼고 또 로봇이나 또 전기차,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전체적인 시장 파이는 커지고 또 가격은 상승을 한다. 그러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고점에 갔을 때 비한다면 반도체 가격이 지금보다는 실적이 훨씬 좋아지고 삼성전자도 전고점을 넘어갈 거고 전고점을 넘어간 SK하이닉스는 훨씬 더 강하게 불을 뿜을 거다. 요렇게 전반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역시 SK하이닉스가 뭐 반도체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주도를 할 걸로 보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점유율이 훨씬 넓으니까요. 아직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납품이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뭐 요게 어떻게 될지 아직은 의문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나 TSMC, SK하이닉스 이 삼각 동맹이 워낙 굳건하니까요. 요번 상승기에 그 삼각 동맹에 따라 주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대장주 역할로 끌고 갈 걸로 보고 또 삼성전자에 있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 뭐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는 약간 아쉬운 부분들은 보면 파운드리 시장입니다. 사실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워낙 강하게 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추격할 거라고 봤는데 4분기 때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어요. 3분기에 비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강하게 가기가 만만찮을 거다. 그래서 뭐 HBM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한테 밀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TSMC보다 점유율이 뭐 워낙 낮은데 또 더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만 모멘텀을 받으면 역시 뭐 삼성전자도 강하게 움직일 수는 있다. 뭐 하지만 지금 보는 것은 SK하이닉스 대장주로 보고 삼성전자는 부대장주로 보고 차트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빨간 라인으로 표시했는 게 1분기 때 외국인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예, 예. 1분기 때 강하게 상승을 했는 게 16만 5,700원 정도. 근데 그거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추격하기보다는 사실은 한 차례 상승한 측면도 있고 월봉으로 보면 이격도 좀 벌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격 들어가기보다는 20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밀리고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 부근 오면 그때 매수를 한번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보다는 탄력은 약합니다. 뭐 하지만 직권 가격대는 1분기 때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했던 평균 단가 78,600원 부근에 와 있으니까 뭐 매수는 가능한데 주식 측면으로서 늘 보면 매수 기회를 바로 주는 기업들은 상승이 약하더라고요. 항상 아쉽게 바라보고 지금 언제 올까 했던 기업들이 더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탄력적으로는 SK하이닉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조금 안정적으로 간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의 뭐 대안으로 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사실 대표님 이게 반도체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분들이 AI를 모멘텀으로 받아서 관심을 두고 계시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워낙 시총이 크고 해서 이게 또 자금력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좀 재미가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지시거든요. 워낙 오르긴 해도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서 사실 상승에 대한 탄력성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오히려 반도체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두시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한미반도체만 보더라도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 한미반도체가 뭘까 하면서 그런 반도체 중소형주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이쪽으로는 대표님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사실은 큰 시세는 거의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1분기 때 미국 ASML이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뭐 미국 ASML이 한미 반도체다 그러면서 한미 반도체들이 워낙 갔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주들은 한풀 꺾였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장비주들은 최소한 뭐 어깨 이상 상승을 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최근에 가장 강하게 갔던 그리고 월봉 차트로 불을 뿜었던
종목들은 지금부터는 조심을 해야 될 때로 보여지고요. 또 안 움직인 종목 중에 제가 1분기 때 호실적 나온 종목이 반도체 중에서는 뭐 SFA가 그래도 가장 호실적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 때 보면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257억인데 올 1분기 때 546으로 급증이 나오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저평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안 움직인 종목 중에서 이제 실적을 베이스로 보면 SFA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장비주 시절은 어느 정도 끝나고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소재 종목들이 이제 부상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비주 다음 소재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소재주들도 뭐 다른 종목들은 크게 갔는데 그 중에 한 종목 보면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 종목은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반도체용 불산 제조 설비를 2022년 12월부터 설비 증설을 시작을 해서 올해 6월이면 완공이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설비 짓는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완공이 되는 시점하고 반도체 업황 소재 쪽에 관심이 가지는 시점하고 겹치기 때문에 ENF 테크놀로지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요런 종목들 외에 소재주들 특히 뭐 장비주들 특히 크게 갔는 데는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욕심내서 접근은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실적 베이스보다는 테마 베이스로 많이 움직이니까요. 예. 그래서 뭐 테마로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테마주 매수하는 기법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너무 좋죠. 그래서 테마 움직이는 기법, 뭐 모든 테마를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테마들 중에 대장주들 특히 어떤 시그널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나 CLS나 유리기판이나 전력 테마들이 계속 돌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중에 뭐 CLS나 유리기판 테마 이런 것들은 명확한 시그널이 나온 종목이 대장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그널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요거는 HB 테크놀로지 유리기판 테마인데 유리기판 대장주로서 뭐 3월달 시장이 안 좋고 하더라도 강하게 불을 뿜었는데 불을 뿜기 전에 어떤 공시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요게 이제 처음 전환 청구권 행사 이러면 어려워하실 겁니다. 어려워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제 채권인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인데 나 주식으로 바꾸겠다고 공시를 한 거다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채권은 안전자산이니까 만기에 원금이 보장이 되고 도중에 이자인데 이걸 포기를 하고 주식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이 상승할 거라고 채권을 가진 사람이 판단을 한 거지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요게 작년 9월 달에 140억이라는 큰 뭉칫돈이 전환 가격 주당 2,040원의 주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작년 6월 달에 140억이라는 뭉칫돈에 한 번 더 주당 2,040원의 주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가총액 한 2,000억짜리에 280억이 주당 2,040원의 주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40원이 또 중요한 맥점이 되고 요 중에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이 140억 주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으로 바뀌면 또 5% 룰에 따라 공시를 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식이 바뀌고 팔았으면 팔았다고 또 공시를 하게 되는데 팔았다는 공시가 안 나왔다는 것은 그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런 큰 돈이 움직일 때 보면 월봉 차트 하단에서 돈들이 움직여요. 높은 데 따라가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싸게 몰래 사 모으는 거네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주가 움직임을 보면 올해 2월 달에 보면 정말 2,040원 부근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어요. 예. 그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큰 돈이 움직이는 2,040원 이런 자리들이 맥점이 되는 거고요. 맥수 맥점에 사놓고 기다리면 묘하게 뭔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보고 테마주를 잡으려고 하면 어렵지만 이런 큰 돈이 움직이는 거 공시를 보고 리스트업을 했다가 큰 돈 단가 비슷한 위치에 접근을 해놨을 때가 훨씬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고 또 네오셈, CLS 테마 대장주랐잖아요. 네네. 요것도 작년에 83억 전환 사채 주식으로 변환이 됐고요. 이때 시가총액이 크지 않을 때니까 뭐 전환 가격이 3,546원인데 살짝 그 가격까지 또 왔었어요. 예.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오면서 테마 대장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어떤 공시에서 큰 돈이 움직이는 것들은 한번 유심히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공시 공부라는 게 사실 어려우신데 조금 뭐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저 이희건 유튜브, 네네. 이희건 경제TV에 오시면 다양한 공시 사례들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대표님 유튜브 채널에서 이 공시 관련된 강의도 해주신 건가요? 예, 공시 가격 이제 여러 강의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저도 한번 놀러 가서 보겠습니다. 예. 이것만 잘 배워놔도 한 1년 정도 투자하느라고 봤을 때 100% 이상 상승률을 최근 시장에서 좀 보여줬던 케이스들이 여러 있다 보니까 잘 활용해서 지금같이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테마로서의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좀 활용해서 쏠쏠한 수익 좀 챙겨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투자에 있어서는 또 정답이 없고 왕도도 없기 때문에 결국 돈 벌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으면 그거에 또 맞춰서 벌면 되는 건데 이게 또 최근 시장에서 잘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또 이번 기회에 잘 공부해서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법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에 자동차랑 반도체 이 두 쪽 분야는 워낙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2차 전지는 수출이 좀 부진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는 하반기 이후로부터 좀 관심을 가져가자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최근의 상황이 좀 어떠한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먼저 보면 1분기 수출입 현황인데 2차 전지가 전분기에 비해서 22% 업종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2차 전지 업황이 뭐 전체 업종 중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요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났다 안 끝났다 판단하기도 사실은 어렵고요. 어렵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은 테슬라 차트거든요. 네. 테슬라 차트가 지금 뭐 저점까지 보면 올해만 44% 하락을 했고요. 네네. 여기에다가 테슬라가 또 4월 달에 가격 인하 정책을 또 발표를 했어요. 뭐 올해 같은 거는 1월, 3월 가격 인하 또 냈다가 네. 4월 달에도 또 가격 인하를 했고요. 그래서 가격 인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업황이 만약에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 뭐 배터리 가격 인하 압박을 받고 소재주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 연결지어서 그래서 업황이 아직 계속해서 아직은 어려운 국면 속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1분기 때 양극재 수출 판가거든요. 보면 빨간 선이 가격인데 보면 뭐 3만 달러 하락을 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수출 양도 둔화가 되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가격 판가가 하락이 멈추는다. 이 멈추는 걸 확인하고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멈추는 걸 확인한다. 이 판가를 계속 살피기는 어려우니까 또 반대로 하면 기업 실적이 전분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업황이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실적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1분기 실적 이제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주 실적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보면 특히 양극재 대장주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073억인데 올해 66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게 매출액이 한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이러니까 아직은 업황이 어렵다. 그중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은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업황으로 증가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 나머지가 파란색인 건 다 적자라든가 감소. 그래서 적자 전환이 많이 생겨났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를 본다면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매출액이 확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한 28배. 워낙 안 좋았으니까 작년에 뭐 워낙 안 좋았으니까 뭐 확 증가한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매출액 측면에서 보면 확 증가하고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섹터 중에서 실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뭐 대주전자 재료 하나고 아직은 전체적으로는 업황이 어렵다. 뭐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업황이 일단 전반적으로 요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보면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보면 옆에 파란색으로 감소가 되거나 적자가 됐는 건 파란색으로 작년도 영업이익에 비해서 화면으로 보면 가장 뭐 오른쪽 부분인데 요게 빨간색으로 많이 바뀌는 시점이 되면 그때가 사실은 뭐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은 어려운 측면 속에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에코프로 BM 대표적으로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을 보게 되면 올해 1분기에 9,704억이거든요. 근데 작년 1분기 때 보면 매출액이 2조 110억입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반 이상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 1분기에 1,073억인데 67억이거든요. 그처럼 업황이 아직 치열하다. 아직은 이런 것들이 작년 분기에 비해서 증가되는 모습. 그래서 업황이 대부분 증가되는 모습이 보이면 뭐 주가적으로는 조금 상승을 한 측면이 있지만 그때 접근을 해야지 계속 상승 사이클을 타고 갈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미리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어디가 저점인지 잡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매 분기 실적이 나오면 이런 관련주들이 전분기에 비해서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사실은 뭐 판매 가격, 양극재 판매 가격, 음극재 판매 가격 이거 살피는 건 더 어렵거든요. 그거보다는 일단 실적이 돌고 또 뭐 말 그대로 판매 가격도 매달 나오니까 양극재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 멈추는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요. 특히 지금처럼 가장 어려운 것은 다른 것보다는 뭐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캐점 현상, 요 그래프가 캐점이 뭐냐고 하면 이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제 얼리 어댑터나 뭐 성각자나 이런 쪽이 먼저 사용을 하고 아 이거 좋다. 그러면 이제 대중화가 되고 확 가거든요. 그 단계에서 경기가 확 둔화되는 그 지점이 캐점이거든요. 어려워지는 거. 주로 이때 보게 되면 또 뭐가 생겨나냐고 하면 치킨 게임들이 생겨났어. 죽을 기업들은 죽고 살아남았는 기업들이 이제 뒤에 큰 시장을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앞에서 보듯이 테슬라가 계속 가격 인하 정책을 하고 전기차 시장이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가격도 압박을 받고 또 보면 2차 전지 차 만드는 업체로만 돼 있는 쪽은 뭐 파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어느 정도 재편이 되고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없어지지는 않고 결국은 우리가 나갈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캐점 현상에 따라서 가격 인하가 나오면 뭐 내년 정도 되면 디젤 가격하고 비슷한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 시점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대신 이 캐점 기간이 뭐 길면 2, 3년 또 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올해부터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기보다는 뭐 매수 타점을 조금 늦게 잡더라도 기업 실적이 전체가 도는 걸 확인하고 잡는 게 지금 봤을 때는 유리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캐점 현상이 되고 본격적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유리한 측면은 뭐 전기차 침투율이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30%고 유럽도 거의 20%거든요. 근데 북미 시장은 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이 훨씬 넓다. 대중화가 됐을 때 미국 쪽에서 훨씬 수요가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전기차 봤을 때는 훨씬 한번 타점 잘 맞춰서 저점에서 잡으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요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조급 앞쪽보다는 약간 늦게라도 도는 거 보고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은 다른 시각이지만 과거
태양광 폴리실리콘 예. 중국 기업이 막 들어왔을 때 그때 대장주인 OCI 홀딩스 그래프하고 겹쳤거든요. 겹쳐서 보게 되면 폴리실리콘이 처음 나오고 킬로그램당 뭐 200달러가 막 넘어가다가 중국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위에 주가도 같이 급락이 나오고 횡보를 하다가 이제 정말 대중화가 된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살짝 반등이 나오더라도 뒷단에서 크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런 뒷단, 물론 그 앞에 한 1년 반 정도 횡보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어떤 횡보 기간으로 불리고 양극재 가격이 하락이 멈추고 가격이 횡보를 한다. 요런 걸 확인을 하고 기업 실적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하더라도 늦지 않고 뒤에 큰 파이를 먹을 수 있으니까 뭐 한번 타점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기업 실적이나 양극재 가격 살펴보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지켜보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2차 전지를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 업황이 안 좋아지는데 내가 이걸 계속 가져가는 게 맞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이라도 좀 팔고 다른 거를 사야 되나? 라고 우려도 하실 거고, 반대로 기존에 2차 전지에 탑승하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좀 내가 사고 싶은데 언제쯤을 타점을 좀 잡아야 될까에 대한 좀 궁금증도 가지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대표님께서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은 업황이 좀 하락 시기이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좀 실적의 터닝이 좀 나오는 순간까지 좀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양극재 가격. 그죠, 양극재 가격도 좀 하락 안정화가 되는, 그 다음에 좀 다시 재차 상승하는 구간을 좀 기다려보자. 너무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렇죠. 지금 한창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승자가 되면은 그 이후에 파이가 훨씬 더 큰 것들을 먹어갈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의 흐름을 두고 업황이 좀 터닝하는 구간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네. 포인트네요. 근데 대표님, 지금 2차 전지가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대주전자 재료 이런 애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또 이렇듯이 지금 2차 전지 전체적인 업황은 힘든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섹터나 종목군들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소재 쪽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주전자 재료.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언극재를 만들고, 언극재 쪽은 요즘 실리콘 언극재가 대세인데 실리콘 언극재 양산 경험은 있는 건 대주전자 재료가 유일하고요. 또 물론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만들지만 양극재 주니까 네. 아무래도 언극재 쪽에서 보면 뭐 유일하게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언극재 관련 양산 경험이 있다. 요 메리트가 하나가 있고요. 특히 많이 투자를 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가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먼저 도는 쪽은 소재주 쪽에서는 대주전자 재료로 보여지고 나머지 쪽은 아직은 섣부르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지금처럼 전기차 시장이 치킨 게임이잖아요. 예. 막 치킨 게임을 하다 보면 가격적인 측면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배터리 중에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배터리가 있는데,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요즘 뭐 4680 원통형 배터리는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예. 우리가 지금 건전지도 보면 원통형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가격적인 성능은 약간 약하고, 또 원통형끼리 하게 되면 뭐 죽은 공간, 데드 스페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지만, 가격 상면 대중화가 일어났을 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반적인 예상 그래프인데 원통형 배터리가 시간이 지나면 증가를 하고 나머지 고급형들은 조금씩 감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연말에 테슬라에 이제 생산을 할 거다. 이제 예상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리조나에 원통형 배터리 전용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I도 내년 초에 양산 계획이다. 이처럼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관련주들,
여기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관련주들이 뭐 먼저 상승한 측면도 있고 뭐 하지만 순수하게 지금 실적 발표가 났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크게 한 4종목 중에 TCC 스틸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이 100% 증가지만 작년 7억에서 14억 됐기 때문에 뭐 PER이 200배가 넘어가 있으니까 뭐 크게 증가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의미 있는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의미 있는 증가는 상신 EDP가 31억에서 작년에 올해 1분기 45억으로 그래도 의미 있는 증가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보면 원통용 배터리 중에 삼성 EDP 관심을 가지고요. 또 뭐 올해 1분기 실적이 조금 괜찮았으면 기술력 측면에서 보면 뭐 필에너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필에너지는 실적이 좀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 또 대신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지분 한 14%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던 기업들은 결국 좀 기술력이 인정이 받고 수혜를 받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 모멘텀 측면에서 본다면 필에너지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 상신 EDP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배터리 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역시 광물 쪽입니다. 광물 쪽은 지금 또 세부 사항이 나왔지만 광물은 뭐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중국산 광물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 중에 물론 예외도 있고 흑연 같은 경우는 요번에 예외를 해줬지만 뭐 가장 대표적으로 리튬 이런 것들은 못 쓰게 되니까 리튬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중에 가장 뭐 대표적인 건 역시 포스코 홀딩스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을 이렇게 한번 보면 사실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약해요. 반등이 약한데 이게 보통 원자재 같은 경우들은 거래를 주로 달러를 주고 사고 팔고 달러로 뭐 하니까 달러가 약세 가면 원자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측면도 있는데 달러 약세가 조금 하반기로 밀렸으니까 그렇죠. 여기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상승폭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도 바라보면 지금 반등은 약하지만 뭐 향후 반등할 확률은 상당히 높다. 이 또한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가 있겠네요. 예,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대장주는 역시 포스코 홀딩스고요. 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울 때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요번에 회장님이 바뀌면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뭐 속도 조절을 2030년도까지가 목표는 똑같은데 가는 기간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뭐 나왔어. 기존 뭐 리튬 생산에 비해서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2025년 뭐 48,000톤에서 23,000톤으로 줄어들었고요. 뭐 하지만 뭐 직접 리튬을 뭐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는 그대로 가고 또 2030년 기준으로 보면 뭐 그대로 본고 또 무엇보다도 내년에 이제 중국산 리튬을 못 쓰는 계기가 되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들은 지금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게 먼저 내년에 가서 중국 안 들어오니까 상승한다 보다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먼저 상승할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트적으로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40만 원 선에서 라인을 껐는데 이제 다중 바닥을 형성을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40만 원 이하 정도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사실 작년 7월 달부터 한번 불을 뿜었다가 그 다음 조정을 받았을 때 과하게 또 조정을 받으면 V자 반등은 힘들고 이런 경우들은 또 다중 바닥 형성을 하면서 뭐 한번 또 움직이는 측면이 있고요. 월봉 차트로 보더라도 40만 원 선이 2018년도에 한번 갔다가 밀렸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한번 갔다가 밀렸다가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월봉이 이렇게 돌파가 되면 또 조정이 나오면 이제는 지지로 그렇죠. 작용을 할 확률도 있고 해서 한 40만 원 이하권에서는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포스코홀딩스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모로 또 저 PBR 그 주주 환원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중에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네. 그래서 뭐 철강 쪽에서 이제 점점 2차전지 쪽으로 탈피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슬슬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 이제 지지 구간이 확보가 되고 있는 만큼 좀 관심을 좀 더 줘서도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하반기 이후로 실질적인 리튬 가격의 좀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 그 흐름에 따라 또 실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여러모로 지금 시기부터 조금씩 더 공부하시면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겠다라네요. 네, 그렇죠. 근데 대표님 제가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연말에 금투색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일단 당장에 또 다음 달에 6월 30일이죠. 공매도가 또 제기가 됩니다. 아, 이것도 걱정이 되는데 혹시 이 공매도가 재개되는 흐름 또 이후로 증시의 상황을 좀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충격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매도 금지되고 난 뒤에 강하게 불을 뿜은 섹터가 별로가 없어요. 그때 단기적으로 2차전지 살짝 올랐다가 다시 예. 다시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뭐 불을 뿜는 섹터들이 나왔으면 조심을 하지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뭐 폐지한다고 크게 도움은 안 됐고 또 폐지하고 2차 전지라든가 불을 뿜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막상 되더라도 뭐 미리 조정을 받은 쪽에서 공매도가 많이 쌓이기도 만만찮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공매도가 뭐 시행이 늦으면 좋고 막상 시행이 되더라도 초창기에 잠깐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비슷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히려 이쪽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또 투심이 약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여쭤봤는데 네, 맞습니다. 그 바이오가 먼저 상승한 측면들은 최근 뭐 섹터 중에서는 좀 상승한 측면이 있고 공매도가 생기고 또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가 미뤄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매도 타켓이 제약 바이오 쪽에 될 개연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 또 사실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나름대로는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스케줄과 그다음에 이 공매도 또 잔량이 많은 종목군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좀 실질적인 수혜를 크게 봤었다면 반대의 피해 부분도 좀 걱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큰 수혜를 우리가 좀 본 게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끝으로 이제 오늘도 사실 굉장히 많은 시황부터 시작해서 또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여러 섹터군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다 너무나 깔끔하게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또 열심히 준비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또 하고 싶은 얘기 자유롭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보시면 업황이라든가 또 대형주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또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러신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차트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하지만 공시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공시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 정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생기니까 공시라는 건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큰 돈이 움직이는 종목, 뭐 100억 이상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뀐다든가 최대 주주가 몇십억 장내 매수를 한다든가 100억씩 정렬을 한다든가 다양한 공시가 나오게 되면 이런 공시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중소형주 공부하실 분들, 특히 공시 공부하실 분들은 저 이익은 유튜브에 찾아오시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부자TV 불러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익은 대표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황과 앞으로의 좀 주목할 만한 주도 섹터군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으면서 또 추가적으로 대표님의 개인적인 기법 강의라든지 공식 분석 방법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익은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개인 채널,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